네, 소니 아이폰을 찍다가 용량이 다 돼가지고 다시 이어서 2부가 3부가 되겠죠. 뒷불이 3부가 되는데 일시무 무시일 이 일이 또 다양한 교집합을 만들고 그것이 허라는 거를 허 속에 다시 들어가고 그래서 다시 일시무가 되는 거죠. 다시 이 일이 다시 확장을 해서 다시 무가 되는 거죠. 일시무 무시일. 그래서 일시무 무시일 일찍다 다지길은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그것이 마치 최근에 빅뱅 이론은 이렇다는 거예요. 빅뱅이 계속해서 이렇게 또 뱅, 또 뱅. 팽창 수축을 반복한다, 우주가. 팽창 수축을 반복한다. 라고 하는 것과 또 일시무시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 계속되면서 이제 그것이 또 무한하게 확장을 하는데 그 한계가 없으니까 이 우주는 신의 생각이니까 생각에 한계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 그래서 쉘링이라는 그 사람 얘기하다가 제가 넘어갔는데 쉘링의 기본적인 사상을 좀 읽어드릴게요. 독일 관념론의 역사에서 해결의 그늘에 가려서 덜 알려진 철학자다. 쉘링 동일자의 철학. 1809년에서 1815년 사이에 발전되었다. 쉘링은 궁극적인 현실이란 모든 대립과 모순을 통합하는 동일성을 특징으로 한다고 믿었다. 쉘링의 철학은 무조건적인 것 또는 절대적인 것의 개념에 중점을 둔다. 절대자는 모든 구별과 이중성을 초월하는 순수한 동일성의 상태이다. 그것은 모든 존재의 바탕이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다. 절대자의 뜻인데 그 절대자의 뜻이 화엄경의 육상원흉 사상처럼 성별 총별 성괴 잠깐만요 찾아봐야 되겠다. 육상원흉 잠시만 성별총이 별개인가? 총별 성괴 있어요. 넘어가요. 육상원형 사상인데 그 여러 가지 현상 자체가 그냥 절대자의 한 생각에서 비롯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대립물의 동일성 쉘링은 절대자가 대립물이 동일성을 내포한다고 제안했는데 이는 절대자가 그 자체 내의 모순과 이중성을 통일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육상원형 사상이에요. 화엄경이. 이 개념은 동일성 철학에 매우 중요합니다. 쉘링에 따르면 절대자는 드러나지 않는 동시에 드러난 것, 무한한 것인과 동시에 유한한 것, 정신적인 것인 동시에 자연적인 것 등 모든 모순적인 것에 존재한다. 대립물과 모순은 절대자의 동일성 내에서 일정한 계기로 현상한다. 자연과 정신. 쉘링은 자연과 정신의 관계에 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자연과 정신이 별개의 영역이 아니라 절대자의 동일성 내에서 상호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연은 외부 세계를 나타내고 정신은 의식과 자기인식의 내부 세계를 나타냅니다. 쉘링은 이 현실의 두 가지 측면이 어떻게 절대자 안에서 통일성을 찾는지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쉘링의 철학은 신학에 가까웠어요. 쉘링의 정체성 철학에는 윤리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자유가 절대자의 창조적 자유를 반영한다고 믿었습니다. 인간은 절대자의 발현으로서 윤리적 행동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간은 윤리적 행동에는 자신의 의지를 절대자의 창조적 의지와 일치시켜 지속적인 동일성과 자기실현 과정에 이바지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그 셸링 철학의 마지막 얘기가 제가 얘기했던 건 뭐예요? 자의식은 뭐냐? 자의식과 자유의지 말할 때 제가 번개라고 그랬잖아요. 번개. 허락된 경로로 신이 허락된 경로로 우리가 이 번개의 다양한 길 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랑 좀 비슷한 얘기인데, 그래서 셸링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게 셸링 얘기가 아니라 셸링 철학을 이어받은 현대 철학자 중에서 마르쿠스 가브리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이 셸링의 절대자의 뜻, 그것을 의미장이라고, 그 되게 비슷하죠. 의미장, 제가 뜻이라고 말하는 거, 뜻, 양자장, 양자장 비슷하죠. 그래서 가브리엘이 이 자의식 번개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얘기했던 이거에 대해서 가브리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여기다 그 문구를 적어놓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의미장에서 의미장으로 강제 여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한 어떤, 아무튼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나는 강제 여행이란 말이 너무 좀 맞으면서도 틀린, 이게 지금 자유의지하고 관련된 얘기란 말이죠. 근데 강제 여행성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 그 안에서 자유의지, 이거 자체, 인간의 자유의지 자체가 사실 신이 원하는, 신이 농사를 짓는다면 그 신이 농사 짓는 것의 열매 같은 거예요. 약간의 인간으로부터 발현되는 얼마인지 모를 그 돌연변이 같은 자유의지, 그 충동적인 자유의지 같은 거, 그것이 지금 어떤 신의 양자장을 하나의 농사꾼의 밭이라고 친다면, 과수원이라고 친다면, 그 과수원에서 딸 수 있는 열매는 과연 무엇이냐? 강제 여행 속에서 우연히 드러나는 인간들의 그런 어떤 자유지, 그것이 열매가 아닌가. 제 그림 중에 공간 열매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그 벌레가 꽉 찬 공간을 벌레가 이렇게 조금씩 야금야금 파먹어가지고 넓은 공간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우주가 하나의 황금사과라는 공간 열매라는 작품의 스토리가 그거예요. 이 우주는 꽉 차 있는 황금사과인데, 그 황금을 먹는 벌레가 하나가 있는데, 그 벌레가 신인데, 그 신이 황금을 먹고 똥을 싸는데 그게 별빛이 되는 거예요. 그 우주가 되고 은하가 되고 하는 건데, 그 안에서 신이 만들어낸 어떤 구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동굴을 우리가 여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신이 만들어낸 지금 공간 속에 우리가 있는 건데, 여행을 하면서 제가 물방울이 강물을 따라 흘러서 바다로 가는데 자기가 마치 헤엄치는 것처럼 느낀다. 그것이 자유의지가 아닌가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로 자유의지가 조금 드러날 수도 있죠. 그러면 공간 열매하고 제 그림 화양연화나 이런 거랑 연결해 본다면은, 공간 열매 속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는 꽃행성이 되겠죠. 별에서 꽃까지 해서 꽃행성이 되겠죠. 자, 일단 그래서 이 셸링의 철학을 이어받은 이 가브리엘 철학자의 의미장에서 의미장으로의 강제 여행, 이게
의미장에서 의미장으로의 강제형, 이게 무한히 계산되고 마련된 평행 우주를 우리가 이렇게 번개치듯이, 이게 다 평행 우주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있고, 번개 불빛이 여기서, 이 의식이 여기서도 여기까지 올 때 정말 얼마나 많은 평행 우주를 지나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평행 우주를 관통해서 반짝이는 이 번개불처럼 의미장에서 의미장을 우리가 강제여행을 하는데, 신의 허락하에 강제여행을 하는 거죠. 물론 이런 얘기를 가브리엘이 한 거 아니에요. 제가 쉘링하고 가브리엘을 고리들식으로 제가 소화해서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 평행 우주를 가르는 번개불이다. 인간의 자의식, 그리고 이 세상이라는 이 존재 자체가 그렇다. 그래서 그런데 이 쉘링하고 가브리엘이 그 예술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마르쿠스 가브리엘인데 이 사람을 실존주의자로 불러요. 실존주의자라고 그러는데, 이분의 대표적인 책이 나는 뇌가 아니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전에 얘기했던 인간 두뇌의 라디오 가설이에요. 라디오 가설. 나는 뇌가 아니다.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이라든가 전자기파 가지고서 인간의 의식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셜링이라든가 가브리엘의 철학과 이 양자 컴퓨터가 만나서 우리 인류를 일시무에서 다시 무시일의 상태로 데려가고 있는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 철학자 중에서 가브리엘의 이 생각은 이제 굉장히 많이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 자체가 양자 철학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가브리엘의 철학이 양자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성의 혼돈이 현재 존재해요. 그러나 이 혼돈은 결국에는 어떤 특정한 대세의 방향성을 갖게 되는데, 그 대세의 방향성이 양자 철학은 셸링의 철학 쪽으로 갈 것 같다는 거예요. 셸링의 철학 쪽으로 갈 것 같고, 그래서 이 셸링이 일찍이 얘기했던 이 철학을 제가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브리엘이 했던 이야기 중에 너무나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인간은 예술의 숙주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신의 의미장이야. 신의 의미장이고, 우리는 그 의미장에서 의미장으로 여행을 하는 존재야. 의미장에서 의미장으로 강제 여행을 하고 있어. 근데 그 과정에서 왜 그러는 거야, 우리? 중요한 게 뭐야, 거기서? 이 의미장이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에서 얘기했던 이걸 거야, 아마. 문화 유전자 같은 건데, 문화 유전자로 꽉 찬 의미장인데, 결국에는 문화 유전자가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DNA보다. 문화 유전자가 DNA보다 더 근본적인 거라는 거죠. 그게 의미장 이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그것이 철학이든 신학이든 물리학이든 간에 과거의 그런 어떤 지식들과 이론들을 이제 지금 통합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약간의 창의성을 발휘하고 있고. 근데 그 약간의 창의성이 약간의 자유의지가 신의 농사에서 신의 양자장이라는 과수원의 농사에서 이 약간의 자유의지, 약간의 창의성이 신이 달콤하게 맛보는 열매라고 일단 보여진단 말이죠. 근데 그 신이 맛보는 창의성의 열매, 자유주의의 열매가 우리 인류사에서 가장 응축된 것이 바로 예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신의 자녀라면 인간이 만들어낸 문명의 열매가 예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예술의 숙주다. 약간 이 밈하고 바이러스하고 같은 거거든요. 뭐 RNA, DNA. 그래서 마인드 바이러스라는 책도 있고, 마인드 바이러스가 이제 밈에 대해서 다룬 것이고, 그러니까 베토벤 바이러스가 드라마가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문화적인 바이러스, 특히 예술로부터 비롯된 문화적인 바이러스가 퍼지고 또 그것을 재해석하고 그러니까 호모 사피엔스는 호모 루덴스이고 예술하는 인류를 뭐라고 하나요? 누가 좀 정의 내려놓지 않았을까요? 제가 좀 이렇게 사전 이 각본이 좀 없어가지고 제 수다가 예술하는 인간 뭐 있지 않나요? 예술 호모가 뭐 있을 것 같은데 누가 정해놓은 것 같은데 지었을 것 같은데 하는 인간 호모 뭐 없나? 미를 추구하는 에스테티쿠스 있네. 그러니까 미학적 인간이라는 뜻이네요. 에스테틱 미학적인이잖아요. 그 다음에 예술적 측면에서 호모 크레아투라라는 창조하는 인간이 있네. 두 가지 말이 있네요. 일단 적어놓고 저도 언젠간 봤지만 너무 오랜만에 아마 이거를 호모 크레아투라 호모 에스테티쿠스 맞나요? 자, 잠깐만. 호모 에스테티쿠스 네, 한글로 영어로 미학적 인간인데 야 어떻게 읽어? 호모 에스테티쿠스인가? 좀 전에 제가 읽었었는데 에스테티쿠스 지금 그러니까 아미고님들 이걸 제가 왜 화봉기통을 얘기했겠어요? 인간이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호모 에스테티쿠스고 호모 크레아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모 루덴스 장난하는 인간 호모 루덴스에 포함되겠죠. 이게 전 루덴스라고 봐요. 장난이 예술이 되니까. 그거 어디 갔어?
이거 장난이 예술이 되거든요. 덕후가 되고 예술이 되고. 인간은 예술의 숙주다. 그래서 아까 그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이 시대, 일론 머스크가 이거 Once you have humanoid robots and deep intelligence, you basically have quasi infinite products and services available. So with Tesla building the most advanced humanoid robot, then those humanoid robots can be directed by deep intelligence at the data center level. You can say you can produce any product. 인간은 인공지능 로봇 시대, 양자 컴퓨터의 시대가 올수록 점점 더 미학적이고 점점 더가 아니에요. 급격하게 호모로덴스에서 호모 에스테티쿠스와 호모 크레아투라로 변신하게 돼요.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금의 대체제도 나오게 되고, 암호화폐라는 것은 전 지구인이 편하게 쓸 수 있는 하나의 디지털 화폐로 바뀔 것이고, 거기서 비트코인은 하나의 화석화돼 버리고, 그것이 CBDC가 될지 뭐가 될지, CBDC는 제가 디지털 화폐의 어떤 대표적인 이름으로 제가 부르는 거예요. 어떤 디지털 화폐가 되는데 그것이 STO하고 묶이게 되고, 전 세계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 그리고 무형의 가치, 그리고 무형의 가치를 99% 담고 있지만 1%의 물질성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예술 작품, 그런 소수의 예술 작품만 어떤 값어치를 갖게 되고, 나머지는 그냥 다 쉽게 제공이 됐을 때 인구도 줄어들고, 원하는 것이 인공지능 로봇이 이렇게 제공을 바로바로 해주면 그것이 돈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된다 이거예요. 뭔가를 교환하기 위해서, 내가 나한테 필요한 것을 갖기 위해서 돈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 돈이 점점 좀 필요 없는 세상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돈의 성격이 바뀌겠죠. 그래서 돈의 성격도 바뀌고 무엇이 가치 있는 것에 대한 가치 있냐가 바뀌기 시작하는데, 점점 더 인간은 되게 급격하게 예술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세상으로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양자미래학이에요. 그래서 화분기통이 세상에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철학적으로 그렇게 갈 거라고 보는 거죠.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인간은 의미장 내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는다. 의미장의 이동, 신은 왜 의미장의 이동을 허락했는가? 그리고 강제 여행을 보내는가? 우리 인간이 의미장과 의미장을 뛰어넘도록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것이 아주 빠른 속도로 우리가 차원을 건너뛰기 때문에 우리가 차원을 건너뛴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는 평행우주, 다중우주를 관통하고 있단 말이에요. 번개처럼. 그게 우리의 자의식이고. 거기서 인간이 포도나무, 인간이 과수원에서 신이 아니, 우리는 포도 열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인간이 포도 열매는 뭐냐면, 열매는 이 우주 과수원이 포도밭이라면 성경에 포도밭의 비유가 있잖아요. 천사들이 열매를 따는 일꾼이라면 그 천사들은 지금 우리 인간으로부터 마치 매트리스처럼, 인간이 뭔가 상상을 하고 실제 살아있다는 상상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전기 에너지를, 그거는 아주 암울한 매트리스적인 세계관이고, 그거 말고 천국의 세계관, 아주 밝은 천사적인 세계관으로 봤을 때 이 우주를 움직이는 동력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동력이 바로 호모로덴스, 호모 에스테티쿠스, 호모 크리아투라, 예술하는 인간이 이 우주의 동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결론이 나요. 어쨌건 제가 이 양자미래학을 제가 화가니까 이렇게 결론 짓는 게 아니고, 철학적으로
화봉기통 선봉농제 유토피아로 결론이 난다니까요. 이 세상의 미래가. 그래서 제 그림은 엄청난 어떤 특이점이 올 건데 아직 안 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예. 특이점이 올 겁니다. 예. 고리들 그림이 탁월하다고 믿으셔야 돼요. 특이점이 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바야흐로 양자 신학의 시대, 양자 철학의 시대, 그리고 양자 예술의 시대, 양자 미학의 시대인데 또 양자 의학의 시대고, 양자 의학의 시대 책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제가 지금 이제 앞으로 읽어야 될 책인데 제가 에너지 의학은 다 읽었고요. 양자 의학의 시대, 퀀텀 메디슨, 양자 의학의 시대 아닙니까? 무시일의 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각자 정말 무의미하게 무차별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어떤 지성의 혼돈의 시대지만 다시 어떤 하나의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지구는. 선본홍대 유토피아의 시대에서 호모 루덴스와 예술하는 인간이라는 것은 그것이 표준이에요. 그 표준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봉기통 시대가 오는 것이고요. 다시 이제 지금 몇 분 찍었나 지금 모르겠는데 다시 책으로 넘어가서 제가 못한 이야기 마무리할게요. 양자 컴퓨터의 미래에 대해서. 그래서 이 진선미 괴델의 불안정성의 정리라던가 칸토의 무한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이런 거죠. 진선미가 있는데 이 진선미는 허의 시각으로 봐야만이 제대로 인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이것 자체가 그림자니까. 플라톤 동굴의 비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다룬 게 수학적으로 다른 게 괴델의 불안정성 정리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찰이 왜 얘기한 적이 있는데 변형된 거울인데 우리가 신의 아바타란 말이에요. 변형된 신의 모습이에요. 변형된 거울이에요. 그래서 신은 피조물과 거울을 보는 관계고 우리가 신이 피조물을 관찰할 때 피조물도 신을 관찰해요. 왜? 둘 다 신성이 있으니까. 신성이 나눠진 거니까. 그런 거고 이 쉘링의 철학 이후에 버클리라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버클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버클리의 유 아론이 있는데 모든 사물은 당신에게 관측되었을 때에만 존재한다. 그래서 인식되어야만 존재한다라는 그 철학이라는 거예요. 버클리 철학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제가 버클리에 대해서 대학교 1학년 때 누구한테 처음 들었냐면 조현수라는 이 책 쓴 사람 성생명 우주라는 책을 쓴 제 대학교 동기 친구예요. 이 친구가 저랑 어떤 대화를 하는데 제가 그때 책을 읽은 게 얼마나 있었겠어요. 대학교 1학년 때.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어요. 난 이렇게 생각한다 했더니 현수가 나한테 딱 그러더라고. 야, 너는 버클리의 철학을 가지고 있어. 딱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철학 공부를 전혀 하지 않고 과학이고 뭐고 20살 때 저 나름대로의 어떤 이 세상을 보는 어떤 그런 관점이 있었는데 버클리의 관점을 제가 갖고 있었더라고요. 아예 처음부터. 약간 누구나 다 그 사람의 DNA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인식의 방법이 있는 건데 약간 버클리스러웠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부터 좀. 그러니까 쉘링이랑 운명적으로 쉘링의 철학이랑 만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양자 역학을 제가 그림으로 그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관찰자의 우주를 그릴 수밖에 없었다. 이건 거의 운명적이다. 제가 거의 백지 상태에서도 그 철학을 전공하는 친구가 저한테 너의 사상이 버클리와 유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게 이제 관찰함으로써 존재하고 그 사람의 꽃이라고 이름을 불러줬을 때 비로소 꽃이 되고 이런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그 데카르트의 생각한다의 그 생각이 이게 쉘링이라던가 그 가브리엘이 얘기했던 그 의미장, 신의 정신으로 봐야 되죠. 물론 데카르트가 거기까지 생각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해서 그 생각은 뜻이었고 의미장이었고 양자장이었고 그 신의 생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것이 데카르트가 그 신의 생각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이 나온다라는 것을 감지한 명언이었다. 이렇게 저는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감지한 명언이었다. 그리고 그 양자 역학을 그리는 화가로서 그 저하고 마그리트하고가 거론이 챗GPT 4였나? 걔가 거론을 했는데 마그리트 보면은 자기 뒤통수를 보는 그 눈이 그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좀 그거는 왜곡된 거울, 그러니까 신이 거울을 보는데 그 거울이 무한하게 반사가 왜곡되면서 그러니까 그 거울이 양자장의 그 양자 바다의 표면 같은 거예요. 양자 바다의 표면이 이렇게 일렁거리면은 빛이 막 산란이 되잖아요. 그 다양한 빛의 산란이 하나의 파동이 입자화되는 것이고 그 다양한 물결 중에 일정 패턴이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파도 치는 거울을 신이 바라본 거죠. 그러면 그 거울은 왜 파도치기 시작했죠? 신이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면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해야만이 자기가 존재한다라는 깨달았고 그럼 그 신이 그 거울을 양자장의 바다를 보면서 터치를 하거나 불거나 하죠. 바람을 불죠. 바람이 더 어울리죠. 제가 그린 빗결 바람결. 잔잔했던 양자장에 무였던 그 양자장에 또는 일이었던 양자장에 바람을 불므로써 일찍 다가 되는 거죠. 파장이 엄청난 파도과 파장이 일어나면서 신이 그 잔잔했던 표면에 바람을 불어 넣었을 때 대칭 붕괴가 일어나는 거죠. 터치를 했거나 또는 바람을 불어 넣었거나 둘 다. 아무튼 그거는 조약돌을 던지는 터치였을 수도 있고 그냥 불었을 수도 있고 비유하자면 그러면서 무한하게 왜곡된 모습을 비춰줄 수 있는 거울로 바뀐 거죠. 그 양자장의 거울이. 그러면서 이 우주가 드디어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거고 그 신의 호흡은 신의 바람은 지금 이 순간도 계속되고 있고 신의 터치는 영원히 계속되고 있다. 그것이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계속되고 있는 매 순간 우리는 창조와 소멸을 계속 반복하고 있고 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경로합의 개념인데 이게 양자 컴퓨터의 굉장히 중요한 이론입니다. 경로합. 손오공이 왜 중국의 양자 컴퓨터가 우콩이에요. 오공이에요. 공을 깨닫는다. 깨달을 오자 허공공자. 허를 깨닫는다는 이름이잖아요. 너무 양자 컴퓨터랑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손오공은. 게다가 귀 속에 여의봉을 가지고 다니고 뭐 자기 머리털로 막 수천 개의 자기 자신을 복제해버릴 수가 있고 그 수많은 손오공이
이 미로찾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진짜 손오공 하나로 다시 합쳐지고, 이게 그 수천 개로 갈라졌다가 다시 하나가 답을 찾았을 때 다시 하나가 되는, 이게 확률 붕괴죠. 확률 붕괴. 자, 뭐 잔잔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슈레딩거가 이제 그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있어서 그 또한 양자적인 현상이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부분, 신비한 현상이다. 그리고 상온에서 그 콩과 식물이 질소 고정하는 것과 광합성하는 것도 양자적인 현상이고, 그것이 상온에서 일어나는 초전도 현상, 양자 현상이다. 그런 얘기가 여기 나와요. 뭐 판스퍼미아설도 나오고, 그리고 양자 컴퓨터가 해야 되는 것 중에 상온 핵융합하고, 그 다음에 ES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태양광을 고도의 전지화하는 것도 결국에는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가 해낼 것이다. 그것이 양자 컴퓨터의 미래다. 슈퍼 배터리가 나온다. 그래서 에너지 문제가 완전히 사라진다. 고갈된다. 인공지능 로봇이 물자를 만들어내는 그 에너지조차 공짜가 된다. 그러니까 그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거에 있어서 그 에너지조차 공짜가 되는 시대가 곧 온다. 그리고 인류의 3대 과제 중에서 그것이 핵융합, 그 다음에 슈퍼전지, 태양광을 어떻게 전지화할 것이냐, 에너지를 스토리지, ESS를 할 것이냐, 그 다음 노화의 극복, 진정한 영노화,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30대 초반의 나이로 머무르게 하는 기술, 이것이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은 극복이 될 텐데, 양자 컴퓨터는 몇 년 내에 된다? MS는 5년 이내, 저는 2년 이내라고, 3년 이내, 2년 이내라고 했고, 저는 젠슨왕 20년, 자코버그 10년 이렇게 했는데, 빨리 상용화 될 겁니다. 슈퍼컴퓨터를 능가하는 양자 컴퓨터는 제 생각 2년 내에 나온다고 봐요. 그게 왜냐면은 이미 있는 현상을 다루는 거예요. 다루는 것이고, 이미 신께서 허락한 성능이 있는 거예요. 기능성과 성능이 있어요. 신께서 다 허락한 거고, 이 우주 자체가 양자창이에요. 그것을 활용하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제 거의 그때가 된 거죠. 근데 그 신의 양자장을 인간이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은 허와 무를 만지는 것이고, 거기서 새로운 세상이 또 열리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가 일시무의 세상이었다면 무시일의 세상으로 가는 거죠. 또 다른 차원의 인류의 문명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로운 차원의 인류 문명을 열어가는 데 있어서 제 그림이 하는 역할도 상당할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제 그림의 그런 어떤 최초성과 시대성과 아직 탁월성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외형적으로 미적으로 더 아름답게 그릴 겁니다. 네네. 탁월성에 이를 수 있도록 그 아름답게 할 건데, 어쨌건 시대성과 최초성에 있어서는 고리들의 그림이라는 것은 정말 절대적인, 일단은 이론적으로는 절대적인 탁월성이 있다. 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그 노화의 문제가 핵융합의 문제, 이런 것들이 양자 컴퓨터와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이건 좀 읽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365 딱 좋네. 페이지도 365페이지. 전자와 쿼크, 중성미자 등은 끈 이론의 음학에서 각기 다른 음에 대응되는 셈이다. 물리학은 끈으로 만든 화성, 하모니이고, 화학은 끈을 진동시켜서 만든 멜로디이며, 우주는 모든 끈이 함께 연주하는 교향곡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아인슈타인이 언급했던 신의 마음은 우주 전역에 울려 퍼지는 장엄한 우주 교향곡이라 할 수 있다.
이 우주는 신의 생각이었는데 그것이 일찍 다로 가면서 다양한 음표로 바뀌는 거죠. 다양한 음악, 화음을 만들어내는 교향곡이 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빗결 바람결이에요. 음악이 돼버린 우주예요. 이 문구 365페이지에 있는 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 미치오 카쿠가 쓴 정말 한편의 시 같은 너무나 중요한 365페이지의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끈이론의 풍경 문제라고 한다. 다양한 확률의 풍경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우주는 그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다양한 허의 동그라미가 있듯이. 자,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가보면, 그래서 현재 우주는 이게 최선의 상태다. 최선의 상태다라고 이제 다른 우주의 어떤 옵션은 없었는가? 신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나? 없었다. 지금 일단은 이 허용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진선미의 세상에서는 현재가 최선이다. 최선의 상태다. 뭐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휴 에베렛의 평행 우주가 다시 뜨고 있다. 주목받고 있고 부활하고 있다. 양자 컴퓨터가 발달할수록 평행 우주론 휴 에베렛 다세계의 해석은 주목받을 수밖에 없죠. 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오컴의 면도를 가장 간단하게 하는 게 진리다라는. 그래서 보면은 양자역학의 관측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간단하고 우아한 방법이다. 휴 에베렛의 다세계 이론이. 저는 이렇게 양자역학에서 코펜하겐 해석이라든가 휴 에베렛의 다세계 해석 이런 게 있었는데 아예 최초의 양자역학이라는 걸 알기 시작할 때부터 이거 다중우주가 맞네 라는 느낌이 그냥 확 드는 거예요. 이건 평행우주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버클리의 철학을 갖고 있었듯이 이 양자역학을 만나는 순간 전 다중우주가 답이라는 거를 느낌이 너무 강력하게 왔거든요. 근데 요즘에 양자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다중우주가 다시 한꺼번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휴 에베렛에 가까운 휴 에베렛이 이제 주목받는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우주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의 어쩌고 저쩌고 무슨 소설 있잖아요. 거기에 무슨 뭐 정답이 40이 나오잖아. 40이. 나는 그 사람이 이거 한국어를 공부한 거 아닌가. 사이 관계잖아요. 관계. 한국어 공부해놓고선 이게 공부 안 한 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든 관계에 의한 가정 허용의 교집합이라고 제가 해놨잖아요. 저기 관계에 의한 허용의 교집합 이따 써놨잖아요. 잠깐만. 관계에 의한 허용의 교집합. 그런 것처럼 관점의 교집합, 관계의 교집합, 의미의 교집합. 그것이 이 우주인 거죠. 그것이. 그리고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는 것은 없죠. 왜냐면은 애초에 신이라는 동일성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우주 전체가 하나의 신의 두뇌다라고 보면 신의 생각이고, 정보가 없는 물질은 없는 것이고, 신의 의식이 없는 공간 자체가 없는 거죠. 왜? 신의 의식에서 이 우주가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관찰자와 관찰 대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물질은 상호 관찰한다. 그래서 42가 답이라는 거죠. 사이라는 게 사이. 그게 연기론이고 관계성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신이 무한히 왜곡되는 거울을 들여다본 것으로 설명해 볼 수도 있고, 신이 자기 자신을, 신화에서 나오죠, 쪼개가지고 이 세상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즉 그런 것이 이제 양자 얽힘의 그런 어떤 양자 얽힘, 최초의 양자 얽힘에 대해서 제가 우주 계란 가설이라는 그런 칼럼을 쓴 적이 있고, 끝났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 두 권의 책을 친절한 양자론하고 양자 컴퓨터의 미래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우리가 양자 컴퓨터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양자 신학, 양자 철학, 양자 미학, 양자 의학은 제가 앞으로 꾸준히 할 거고, 꾸준히 이제 이 에너지 의학은 제가 다 봤어요. 다 봐서 중요한 거는 다 영상으로 다시 올려놨어요. 저도 한번 다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시 이 양자 의학을, 이 책이 네 권이 있어요. 이거보다 더 두꺼운 책도 있어요. 책의 두께를 보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건데, 네 권인데 한 권도 이렇게 두꺼워요. 이거를 이제 제가 순차적으로 차분하게 보면서 중요한 부분들을 영상으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까지 뒤풀이 2부, 3부에서 얘기한 이 인간은 예술의 숙주다, 화본기통의 시대가 온다, 호모 루덴스, 이런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제 그림은 고리들 그림의 탁월성이 바로 이 화본기통의 어떤 동력이 될 거예요. 탁월성 동력이 되고, 아무튼 지켜봐 주시고, 후원을 좀 다시 시작해 주세요. 제가 지금 사실 월세하고 재료비를 지금 많이 써야 되는 시점입니다. 시작해 주시고, 루미한테 후원 계좌를 물어봐 주시고, 지금 억 단위 목돈을 처음에 투자하고서 지금 전혀 후원 안 하시는데, 이게 참, 이거 이미 다 투자돼 버렸는데, 이거는. 그리고 내가 지금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몇 억씩 투자하셨더라도 다시 5,000원씩이라도 이 순수한 어떤 후원을 좀 시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진짜 아미고님들이 1000명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최소한 100명이 볼 거란 말이에요. 5,000원씩만 넣어도 50만 원이잖아요. 그럼 일단 제가 먹는 그 음식의 퀄리티가 좋아지잖아요. 응? 100명이 5,000원씩만 더 넣어도. 저는 이미 그 공공의 영역에 있어요. 사적인, 완전히 지공무사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지공무사에 가까워요, 제 삶은. 이런 신념으로 살아요. 그래서 지공무사가 이게 화분기통 선본 홍제로 위해서, 그래서 이런 그런 사명을 느꼈고, 그런 영감을 느껴서 그렇게 살고 있고, 그것이 왜 화가가, 그림 그리는 화가가 이런 것들을 논할 수 있는가, 화분기통과 선본홍제를 논할 수 있는가. 그 근본적인 것은 바로 양자철학, 양자신학에서 들어가 보니까 인간은 예술의 숙주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감히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